모스크바 자정 무렵 붉은 광장은 적막했지만 크렘린 안은 긴박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군 수뇌부와 정치국 요인들이 황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의 자존심이자 세계에 자랑하던 S-500 방공망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갔다는 보고가 상부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군사 전략 전체에 균열을 낸 충격이었죠. 과거 미국조차도 러시아의 S-500을 쉽게 돌파할 수 없다고 인정했던 상황에서 한국이 단숨에 그 철옹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평소라면 이런 보고는 다음날 아침 국가안보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인데 이번에는 한밤중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긴급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 군사적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푸틴의 표정이 굳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가 뚫린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의 권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공포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러시아는 자국민과 세계를 향해 S-500은 그 어떤 극초음속 무기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한국의 미사일이 그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마치 1980년대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을 연상시킨다고 봅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소식만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졌죠. 이번에도 유사합니다. 한국이 실제로 보여준 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혹시 러시아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영 언론은 항상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건 실제 발사가 아니라 전자전 시뮬레이션이었다. 혹은 실전 상황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레이더 추적 기록, 파편 분석 결과, 그리고 NATO 정보당국이 확보한 위성 영상까지 이미 서방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진실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저는 오히려 러시아의 극 변명 시도가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꼼꼼히 분석 중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의 정교함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AI 기반 궤적 수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요격 레이더가 탐지한 순간에도 경로를 바꾸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도 아직 실전에서 검증하지 못했는데 서울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어떻게 포장하든 세계는 한국이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일본도 방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중국도 수십 년째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인데 왜 결과는 한국이 앞섰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쓰비시가 만든 전투기조차 엔진이나 레이더는 미국 기술에 매달리죠. 중국은 수량은 많아도 품질에서 문제를 드러냅니다. DF-17 같은 미사일이 있지만 궤적 예측이 쉬워 실제 전장에서 서방 전문가들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AI 소재 산업의 융합을 통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합형 무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삼성과 한화, LI지넥스원이 협력한 결과물이 바로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이건 단순한 방산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 한국은 산업 전반의 강점을 군사기술로 연결시킨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의존과 양적 확대에 묶여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번 사건이 미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미국 역시 동맹으로서 한국의 성공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에요. 동맹이 강력해지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 전략 무기를 보유했다는 건 미국의 해구산 독점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비용을 더 내라는 압박을 반복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성과를 근거로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워싱턴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계 최강 방공망이라고 치켜세웠고 국영 언론들은 매일같이 S-500의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한 마법의 방패처럼 포장했죠. 그러나 이번 한국 미사일의 돌파로 그 모든 이미지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무적의 도미라고 불리던 체계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진 순간 러시아 국민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체계의 문제를 넘어 러시아 정부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러시아 내부의 불신이라고 봅니다. 크렘린은 여전히 우리는 준비돼 있다, 실전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변명에 집착하고 있지만 현장 지휘관들과 군사과학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 장교들이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죠. 이건 무기체계 자체가 실패했음을 넘어서 군 내부의 결속력까지 흔드는 치명타입니다. 실제로 NATO 군사분석국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미사일이 돌파할 당시 S-500은 탐지까지는 성공했지만 요격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미사일이 이미 목표 고도를 벗어나버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한국의 AI 기반 궤적 수정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초고속 컴퓨팅 요격 알고리즘이 무용지물이 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러시아의 선전과 실제 역량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허술했다면 왜 지금까지는 세계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미지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늘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무기를 과시했습니다. 실제 성능보다 겉모습과 숫자로 공포를 조장해온 겁니다. 예컨대 2018년 푸틴이 신형 미사일은 어떤 방공망도 뚫는다라며 애니메이션 영상을 내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실전 검증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허상을 송두리째 드러낸 셈이죠.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시험했더라면 러시아는 아마도 즉각 보복에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공개 도발이 아닌 기술적 입증, 그리고 신속한 성공으로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서울은 굳이 대대적으로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데이터와 결과만으로 충분히 전 세계가 인식하니까요. 이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성숙도가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체면을 잃은 만큼 더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S-500이 허상임이 드러났다면 크렘린은 새로운 무기 개발에 매달리거나 심지어 한국을 향한 정보전, 사이버전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전쟁과 경제 제재로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력과 산업력이 뒷받침됩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정상급 역량을 갖춘 한국은 방산에 그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그럴 토대가 없습니다. 결국 보복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러시아를 압도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28, 즉 시속 42,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지구 대기권을 스치듯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속도 자체가 방공체계의 반응 시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준이죠. 러시아의 S-500은 이론상 마하 20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하 28이라는 속도의 격차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속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AI 기반 궤도 수정 기능입니다. 과거의 미사일들은 발사된 순간 궤적이 고정되다시피 했지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합니다. 즉,
레이더가 탐지하면 그 즉시 AI가 궤도를 바꿔 요격 지점을 피하는 거죠. 마치 바둑의 수읽기처럼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계산해버리는 셈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이 기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초고속 연산 칩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존에 사람이 설계한 패턴이 아닌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패턴이 가능해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계산 체계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민간 첨단 산업을 방산해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무기 플랫폼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속도와 지능형 궤도 수정 기술이 결합된다면 사실상 요격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SM-3 요격 미사일이나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발한 이지스 어슈어 시스템도 기본적으로는 예측 궤적을 바탕으로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은 AI가 순간적으로 궤적을 바꿔버리니 아무리 첨단 요격 체계라도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DF-41은 속도는 빠르지만 궤적 수정 능력이 부족하고 일본은 아예 극초음속 기술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무기 앞에서는 기존 방어 개념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스텔스 소재라고 봅니다. 한국은 초전도 합금과 나노 소재를 활용해 미사일 표면에서 열 신호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조차 흐릿하게 잡혀 요격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목표 지점을 벗어났다는 거죠. 러시아가 자랑하던 이중 레이더 탐지망도 소용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칼리닝그라드는 나토 한복판에 박혀있는 전초기지이자 유럽을 위협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거리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최신 전투기와 방공망까지 집중 배치돼 있었죠.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가 존재하는 한 유럽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고 울음장을 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S-5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 곳이 바로 칼리닝그라드였습니다. 러시아 내부 보고서조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칼리닝그라드의 전략적 의미가 붕괴된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도 칼리닝그라드를 실질적 방패로 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늘 경계하는 곳이었고 러시아 언론도 유럽의 심장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고 홍보했죠. 그런데 역으로 이제는 한국의 미사일 앞에서 칼리닝그라드 자체가 취약한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러시아 군사 전략의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나토 내부 회의에서 폴란드 장성이 만약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칼리닝그라드의 위협은 사라진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시나리오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유럽 방어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순간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치명적인 건 이제 자신들의 전초기지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칼리닝그라드를 포기할까요? 오히려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해서 긴장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의 한계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과 장비가 소모된 상태에서 칼리닝그라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이후 나토의 정보위성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움직이면 곧바로 노출됩니다. 결국 과거처럼 숨은 카드가 아니라 드러난 약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결국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러시아의 방패가 아니라 한국과 나토의 압박을 상징하는 취약지대가 된 셈이네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 미사일의 파급력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전략 지형을 송두리째 바꾼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이 의도적으로 칼리닝그라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부가 스스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우리는 방어적 역량을 입증했다라는 문장이 러시아 언론에 인용되자마자 러시아 네티즌들이 이제 칼리닝그라드는 위험하다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발언과 무기의 성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러시아 사회 전체가 동요한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칼리닝그라드 사태를 보며 만약 울릉도에서 이런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도쿄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불안을 갖게 됐고, 중국은 동북 삼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취약점 노출은 단순히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크게 환호한 쪽은 다름 아닌 NATO였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은 그동안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숨에 공포의 방패를 부숴버리자 NATO 내부에서 우리가 찾던 새로운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NATO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조직인데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예상 밖의 주체가 무대 중앙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유럽 주요국들의 반응이 특히 흥미롭다고 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자국의 방산 기술에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서 우리 무기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충격과 동시에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국방 전문가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실패한 것을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해냈다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장성들이 만약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맹 차원에서 배치한다면 러시아의 위협은 사라진다라고 발언했죠. NATO 회의장에서 한국이 미국, 영국과 같은 수준의 전략적 논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NATO의 주도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을 텐데 한국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면 워싱턴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 내부에서 한국의 위상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S-500을 무너뜨린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내부 권력 구조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나토 내부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직접 협력하고 싶어하고 서유럽은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지만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요.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력을 보여줬을 뿐인데 나토 국가들이 스스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심지어 21세기 새로운 대서양 동맹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장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더욱 초조해집니다. 일본은 나토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원하지만 이미 유럽 국가들이 한국 쪽으로 기울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나토와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전략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 동맹국이자 잠재적 경쟁자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을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손잡아야 할지, 견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이 과거 일본이 한때 기술 강국으로 떠올랐을 때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의 압박과 통제에 굴복했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산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반도체와 AI 기술은 미국 기업조차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딜레마가 더 큽니다. 그는 늘 한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면 미국의 협상 카드는 무력화됩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호의가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한국이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경우 워싱턴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고 군사적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려면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령 미국이 압박한다 해도 스스로 손해를 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워싱턴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의 약자가 아니라 필요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기술과 군사력을 끌어와야 하고 일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이 모순 때문에 워싱턴은 한국을 동시에 축하하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한국을 더 강하게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한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경계합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한 의원이 우리가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처럼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이 상황을 워싱턴의 불안한 미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떠는 모습이죠. 특히 이번 사태로 나토 일부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자 미국 방산업계가 강하게 로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시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니 워싱턴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독자적 노선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눈치를 볼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조차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면 워싱턴은 불만이 있어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우리가 믿어온 동맹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절대적 기반으로 삼아왔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지원,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국조차 따라가지 못한 한국의 기술을 보면서 도쿄는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일본의 쇼크는 단순한 군사적 충격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스스로를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특별 동맹국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 기술로 세계 최전선에 올라섰습니다. 일본 언론 중 일부는 우리가 의지한 미국의 기술이 아닌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라는 자조적인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방위성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만약 울릉도나 제주에서 발사된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이 도쿄를 향한다면 요격할 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단 7분이면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일본 정치권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반성이 터져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속내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고 충성해온 수십 년의 노력이 헛수고로 드러났으니까요. 사실 미국은 일본보다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군사적 파트너는 이제 한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은 자국 내 기술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여지도 부족합니다.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FX도 엔진과 레이더 핵심 부품은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분야는 더더욱 뒤처져 있죠. 중국조차 DF-17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시험 단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쿄가 받은 충격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계속해서 미국에 집착하는 길. 둘째,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길. 셋째,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셋째는 어렵습니다.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두 번째 선택지, 한국과의 협력은 일본의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의 기술에 기대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 됩니다. 결국 일본은 선택을 미루다가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 잘못된 투자, 잘못된 동맹의 결과를 이제서야 체감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내부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젊은 층은 우리는 항상 미국을 좇기만 하는가? 한국처럼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여전히 미국과의 공조에만 매달리고 있죠. 이 괴리가 일본 정치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겁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누구보다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자랑해온 DF-17, DF-41 같은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사실상 한국의 기술 앞에서 구식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가진 마하 28급 무기는 우리의 DF 시리즈를 완전히 무력화한다라는 문장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투자와 선전이 단 한 번의 실험으로 무너진 셈이죠. 특히 중국의 전략은 위협을 통한 억지였습니다. DF-17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과시하면서 우리는 미국 항모도 일본 기지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협박했죠. 그런데 한국이 보여준 성과로 그 위협이 공허해져 버렸습니다. 중국 언론이 최근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언급하는 순간 자국 무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은 기술적 한계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DF-41은 속도는 빠르지만 궤도 수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도화된 방어 체계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기반 실시간 궤도 수정 기술로 요격 불가 영역을 만들었죠.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격차가 아니라 전략 전체를 바꾸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베이징이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시진핑 정부는 늘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중견국이 중국보다 먼저 세계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 겁니다. 이건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에도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중국 SNS에는 한국이 진짜 강국이다. 라는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내부 검열이 강화되는 건 그만큼 동요가 크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중국의 대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강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핵과 DF 시리즈만으로 주변국을 압박했지만 이제 그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능력 앞에서 동남아 국가들이나 대만은 더 이상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면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 성과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까요? 무기 산업은 결국 수출 시장과 직결되는데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 중국의 무기 수출 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값은 싸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싸면서도 강력하다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뿐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도 약화되겠죠. 흥미로운 점은 일본보다도 중국이 더 큰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일본은 어차피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라 당장은 체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초강대국이라 내세웠기 때문에 한국의 추월당한 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면 손상이 아니라 전략적 실패입니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억제력을 확보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 전략무기를 완성했기에 가능한 선언이었죠. 미국은 그동안 해구산을 동맹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우산이 없어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 말이 던지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늘 미국이 지켜준다는 전제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가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췄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196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해구산 대신 독자적 핵전력을 구축한다 라고 선언했던 순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더 정교한 극초음속 기술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좋은 비교입니다. 사실 이번 선언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늘 미국의 해구산 덕분에 안전하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이제 한국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당당함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일삼아왔는데 한국은 그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했으니 베이징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해구산에서 벗어난다면 워싱턴이 가만히 있을까요? 동북아에서 핵심 동맹의 독자 노선을 방치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불편해할 겁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걸으면 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워싱턴은 불만이 있어도 한국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선언은 협상력의 극적인 변화군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변화가 아니라 외교적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NATO 국가들의 반응도 같은 맥락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해구산을 넘어서는 새로운 억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한국의 독자성을 높이 사며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이 만든 국제적 신뢰의 힘입니다. 일본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같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야 하고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아시아에서 누가 진정한 전략 자율성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반도체, AI, 초전도 소재, 그리고 조선이 철강 배터리까지 한국은 민간 산업과 방위 산업을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엮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연산칩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두뇌 역할을 하고 포스코가 생산한 초내열 합금이 미사일의 몸체를 지탱하며 현대중공업이 축적한 조선 기술은 대형 시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기술 생태계, 즉 산업이 곧 무기라는 공식이 성립한 이유입니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은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이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은 보여주기식으로 화려하지만 실제 응용력에서는 약점을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던 초고속 칩이 그대로 군사용 미사일에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 연구에서 얻은 성과가 미사일 추진체 안정성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산업과 국방이 경계를 허물고 융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일본은 이런 통합 모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첨단 기술을 방위 산업에 쓰기 어렵고 중국은 품질 관리가 안 되니 일회성 성과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칩 파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연산칩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려면 엄청난 연산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을 1초 안에 수십억 번 해내는 게 바로 삼성과 SK가 만든 칩입니다. 미국도 이런 칩을 일부 개발했지만 대량 양산 능력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한국의 민간 산업이 군사적 혁신을 가능케 한 셈이죠. 여기에 소재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3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 한국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만든 초내열 합금과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다져온 기술력의 연장선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 기술을 자랑해도 이런 민간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 전체가 방위산업화됐다는 겁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연구가 로켓 추진체에 기여하고 하나의 화약 기술이 반도체 공정에서 얻은 정밀도를 통해 강화되며 LI진엑스원이 민간 스타트업의 AI 기술을 흡수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이 국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이런 구조를 계속 발전시킨다면 앞으로는 어떤 무기 체계까지 가능할까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극초음속 드론 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AI와 배터리 기술이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은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전자기 레일건을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주 기반 요격 시스템까지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만 꿈꾸던 영역이었는데 한국은 민간 산업의 응용력 덕분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S-500을 무력화한 직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대륙은 유럽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까지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안보의 대부분을 미국산 무기 혹은 일부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차오 오찬솔이라는 헤드라인이 독일 언론 일면에 실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불안은 오래전부터 쌓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무기와 에너지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미국산 무기 역시 값비싸고 공급 지연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사례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사건으로 한국은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 기술의 선도자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개석상에서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위협을 줄여왔다. 이제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이 추가된다면 칼리닝그라드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유럽 안보 구조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유럽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존심 때문에 한국 무기에 직접 손을 내밀기를 망설이고 있죠. 그러나 내부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이미 보유했다면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 군사 싱크탱크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럽 방위 산업의 필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외교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신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유럽의 신뢰를 얻은 겁니다. 미국처럼 강요하지 않고 러시아처럼 위협하지 않고 협력자로 다가가는 전략이죠. 유럽이 서울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신뢰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처지가 더욱 난처해집니다. 일본은 유럽 시장 진출을 오래 준비했지만 이제 유럽은 일본은 미국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기술과 독자적 외교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욱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손잡고 유럽을 흔들려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신뢰가 붕괴되면서 중국의 계획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결국 유럽이 선택한 건 명확합니다. 비싸고 느린 미국 무기, 불안하고 과장된 러시아 무기,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무기 대신 신뢰성과 속도를 갖춘 한국 무기, 이것이 지금 유럽 방위 산업의 새로운 흐름입니다. 폴란드, 독일, 프랑스가 이미 한국과의 협력 논의를 공식화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은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변방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의 미래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이번 흐름을 보며 한국이 사실상 NATO 비공식 회원국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가입이 아니더라도 기술과 무기에서 이미 NATO 국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유럽의 전략 문서에서 쏠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겁니다. 이번 사건 이후 크렘린 내부는 그야말로 내전 수준의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S-500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정치국과 군 수뇌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은 즉각 보복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적 도발에 침묵하면 러시아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군비 경쟁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철권 통치로 내부를 장악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군사 체계의 근본적 신뢰를 흔들었기 때문에 내부 불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대통령이 한국을 과소평가한 결과 지금의 굴욕을 자초했다라고까지 발언했다고 합니다. 크렘린의 균열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경제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그런데도 강경파는 새로운 슈퍼 무기를 개발해 한국을 압도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군수산업은 마비 상태고 국제 제재로 부품조차 수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민간 군수 통합 산업 구조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강경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다는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 역사상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패턴이죠. 굴욕을 참느니 전쟁을 택한다는 구호는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상대가 미국이나 NATO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내부도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을 공격한다는 건 곧 미국과 NATO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런 분열이 단순히 군사 엘리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언론을 보면 일부는 여전히 한국 미사일은 과장됐다라고 선전하지만 다른 매체는 이제 우리도 협상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열이 심한 러시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내부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협상론을 받아들인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직접 한국과 접촉할까요?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협상한다 해도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한국이니까요. 러시아 일부 인사들은 이제 미국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한국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을 이제는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점이 푸틴 체제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한국을 지역 중견국 정도로 취급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동등한 상대자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곧 푸틴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3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국이 단숨에 그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호주까지 줄줄이 한국 방산 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과거라면 미국이나 러시아와 먼저 계약했을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사건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특히 인도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왔는데 최근에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면서 한국 무기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도 국방부 내부에서 러시아 무기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래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도가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는 순간 아시아 태평양 무기 시장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사용했지만 비싸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가성비와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게다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사건으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세계 전략 기술의 선도국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최근 서울과 체결한 군사협력 양해각서는 그 신호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급부상하면 워싱턴의 산업 기반과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로비스트와 방산 기업들이 의회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도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AI, 조선업 등에서 이미 한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억제하면 오히려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부상을 막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기 수출이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한국의 부상으로 러시아의 전통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조차 이제 러시아 대신 한국 무기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싸지만 신뢰성이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형편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과 최첨단 기술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무기 시장의 규칙 제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통해 러시아 위협을 상쇄하려 하고 중동은 한국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아시아는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죠.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방산의 한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이 문화산업으로 세계를 휩쓴 것처럼
이제는 방위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K-팝이 아닌 K-방산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북아 방패, 라첸동 BAC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극초음속 미사일, KF-21 차세대 전투기, 천궁 세방공 체계, 그리고 아이언실드라는 다층 방어망을 통합한 새로운 전략 체계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완전한 방어, 공격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언 실드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히 미사일 방어망을 넘어서 전자전, 이성, AI 지휘 체계를 통합한 총체적 방패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나 THAD는 특정 영역에서만 작동하지만 한국의 아이언 실드는 범위가 훨씬 넓고 무엇보다 독자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과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종합적 시스템이죠. 여기에 KF-21 전투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KF-21은 단순히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자체가 고속 침투와 전자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극초음속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면 이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겸비한 하늘의 요새가 되는 셈입니다. 일본의 F이나 중국의 J-20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궁 3도 빼놓을 수 없죠. 기존의 패트리어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극초음속 무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의 핵심이 바로 천궁 3입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북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만든 방패 아래에서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조차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전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면서 수동적 방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능동적 방어를 넘어 아예 지역 방패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미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논의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와 협력해 새로운 요격망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성과 속도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허락 없이는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중국은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실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한국이 만든 방패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정확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네트워크를 확대할수록 일본과 중국은 더 고립됩니다. 이미 필리핀, 베트남,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아이언 실드 개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동북아 방패가 사실상 아시아 방패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 구상이 사실상 아시아판 네이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주도로 안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은 배제되고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다면 이는 전후 7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전환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기술과 전략 혁신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서울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AI 기반 지휘 체계, 그리고 촌공3과 아이언 실드 통합망은 사실상 기존의 힘의 균형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워싱턴이나 모스크바 중심의 전략을 논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이번 사태를 인정하며 한국의 자율방어 역량을 극찬했지만 동시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가 동맹인가, 경쟁자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졌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기존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예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제 정치, 경제의 기술까지 모두 연결한 점입니다. 반도체, AI, 재료과학,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 플랫폼까지 모두 연계하여 한국 중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일부 회원국은 이미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체계를 재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기술과 군사력을 동시에 활용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략적 우위가 단순히 국방을 넘어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으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총검삼를 통해 안보를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만든 기술과 방패가 안보의 새로운 통화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 통화는 독자적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 해구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의 방어 체계를 기준으로 전략이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 일부 군부까지도 서울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과 폴란드는 한국의 아이언 실드를 기반으로 방공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한국 중심의 전략적 연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력한 기술력과 독자적 방어 체계를 갖춘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축으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안보 지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혁신이 전 세계 전략과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위협에 휘둘리는 수동적 국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세계 지도에서 서울은 더 이상 작은 수도가 아니라 전략적 중심이자 방패의 심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